어머니, 생신 선물이에요. 일부러 목에 좋은 걸로 골랐어요. 며느리는 제 생일 선물이라며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는 박하사탕 한 봉지를 포장도 없이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생일에 황당한 일을 겪은 저는 밤잠까지 설치며 서러움에 베개를 적셔야 했어요. 하지만 어이없는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 친정 어머니의 생신날 더욱 기야말 진실을 마주하게 됐거든요. 대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웃지 못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65이 된 이순희입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몸으로 외아들 민수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30이 되던 해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민수는 겨우 2살이었죠. 남편은 살아생전 박하사탕을 참 좋아했습니다. 담배를 끊고 나서부터는 입이 심심할 때마다 그 사탕을 하나씩 입에 물고 다녔지요. 여보, 나는 이 박하사탕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달콤하면서도 시원해서 갑갑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거든.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웃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런 남편이 갑자기 떠나버리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 하나만큼은 반듯하게 키워내야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일도 하면서 아들의 학비를 벌었지요. 다행히 아이는 아버지를 일찍 잃었음에도 삐뚤어지지 않고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줬어요. 민수는 아버지와 닮아서 성격이 온순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 독립한 후에도 매주 빠짐없이 집에 와서 안부를 물었고 용돈도 챙겨주곤 했지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모실 차례예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제 어깨를 주물러주던 아들의 손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민수가 35이 되던 해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지영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아들보다 5살 아래로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어요. 처음 인사를 왔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이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한지영입니다. 민수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줘서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몰라요. 또랑또랑한 목소리와 상냥한 미소를 보며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아,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예쁘기도 하고 예의도 바른 게 민수 짝으로 딱이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같이 저녁을 먹는 내내 며느리감은 제가 묻는 말에 척척 대답했고 민수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오빠 이거 좋아하잖아요. 하며 반찬을 올려주는 모습을 보니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영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들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지영이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죠. 그래, 참 좋은 아이 같다. 너를 잘 챙기는 것도 보기 좋고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느라 고생했던 제게 며느리라는 존재는 함께 아들을 사랑하고 돌봐줄 수 있는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드디어 저에게도 딸 같은 며느리가 생기는구나 싶어 가슴이 설렜습니다. 2달 후 아들은 정식으로 결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저는 아이들의 결혼 준비를 도와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며느리가 가끔 집에 와서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며 물어올 때면 성의껏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도록 가르쳐줬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들과 함께 서 있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먼저 떠난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죠. 여보, 우리 민수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요. 당신도 기쁘죠? 이제 우리 가족이 하나 더 늘었네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중에 벌어질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결혼 후 첫 번째 명절이 다가오자 저는 며칠 전부터 들떴습니다. 늘 아들과 둘이 조촐하게 지내왔는데 이제부터는 식구가 늘어 제법 명절다운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신혼인 아들 내외를 보며 정겹고 흐뭇한 명절을 보낼 생각에 들떠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지요. 며느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들에게 전화해 물어보기도 했어요. 민수야, 지영이는 나물 종류 잘 먹니? 아니면 고기 요리를 더 좋아해? 엄마, 지영이는 뭐든 다 잘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답하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신혼의 행복이 가득 담긴 듯 했습니다. 명절 당일,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음식을 차렸어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정성껏 갈비찜도 만들었지요.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지만 며느리를 위한 첫 명절상이니 정성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 부부가 도착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이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왠지 모르게 결혼 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묘하게 형식적인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저는 그냥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라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지영아 어서 들어와라. 오느라 고생했지? 민수 너도. 저는 반갑게 아이들을 맞았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 상을 차리는데 며느리가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것 없어요? 고맙다. 그럼 이 나물들 좀 예쁘게 담아줘. 그런데 음식을 옮기면서 지영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 잠깐만요. 며느리는 갑자기 한층 높아진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며 거실로 나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네, 저 지금 시댁에 왔어요. 아, 음식이요? 맛있는 거 정말 많이 차려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요리를 잘하시거든요. 통화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괜히 뿌듯했어요. 친정어머니께 시어머니 칭찬을 하는 게 기특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마지막 말에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차례상 어떻게 차리세요? 아, 그래요? 우리 엄마가 차리는 게 훨씬 정성스럽긴 하겠다. 여기는 그냥 거의 평범한 음식들이죠. 엄마가 만든 떡갈비같이 특별한 건 없어요. 저는 못 들은 척 계속 설거지를 했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방금 전까지 제 앞에서는 음식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던 아이가 안사돈에게는 전혀 다른 말을 하니 좀 괘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화가 끝나고 며느리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걱정돼서 전화하셨나 봐요. 그래, 괜찮다.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 어머니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당연하지.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잠시 후 식사를 시작했는데 며느리는 음식을 깨작거리며 먹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맛있게 해주시긴 했는데 제가 원래 소식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며칠 전부터 며느리에게 먹일 생각에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거의 먹지 않았으니까요.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영이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다음 주에 생신이세요. 가족들끼리만 조촐하게 모이려고 하는데 어머니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아, 그래. 사돈께서 생신이시구나. 당연히 가야지. 나까지 초대해주고 고맙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돈을 만날 생각에 반가웠고 며느리가 저를 가족 모임에 초대해 주는 것도 고마웠거든요. 진짜 저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아 좋았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이어지는 말을 듣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 선물은 어떤 걸 준비하실 생각이세요? 지영이가 저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어요. 글쎄다.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 네가 잘 알 테니 뭐가 좋을지 말해줄래? 엄마는 평소에 목걸이를 좋아하세요. 근데 금속 알레르기가 있어서 싸구려는 안 되고요. 금목걸이 같은 것만 하실 수 있어요. 그 순간 황당한 기분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니었지만 은근히 값비싼 선물을 암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서로 격식을 갖춰야 할 사돈이니까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알겠다. 좋은 걸로 준비해보마.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 며느리와 그날 본 며느리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 보였거든요. 특히 친정어머니와 통화할 때의 목소리와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의 지영이는 저와 대화할 때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지요. 목소리도 더 애교 넘치고 표정도 훨씬 밝았어요. 그러고 보니 제 앞에서는 늘 정중하긴 하지만 어딘가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스스로를 달랬어요. 아니야, 그냥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서로 친해지려면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지영이도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하고 친근했던 아이가 결혼 후에는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걸까?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지만 그 작은 의문의 시작이 앞으로 벌어질 큰 갈등의 전조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 생신이 다가오자 저는 며느리와 얘기한 대로 금목걸이를 사러 귀금속 가게에 갔습니다. 사실 제 형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안사돈의 생신이니 인색하게 굴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값비싼 금목걸이를 골라 정성껏 포장해서 가져갔지요. 생신 축하 자리는 생각보다 무척 성대했어요. 가족끼리 모인다던 며느리의 말이 무색할 정도였지요. 호텔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서 친척들과 사돈의 친구분들까지 50명은 좋게 넘는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저는 괜히 위축되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마음이 놓였어요. 어머, 사부인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지영이 어머니는 제가 준 금목걸이를 보고 무척이나 기뻐했지요. 세상에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다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집에 와서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뜻밖이었어요. 엄마, 지영이가 장모님께 드릴 선물을 한 달 전부터 준비했대요.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부모님 생신에 명품 선물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환갑이나 특별한 생신도 아니고 매년 맞는 생신인데 호텔 잔치에 몇백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에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돈인 저한테까지 금목걸이를 해오라고 넌지시 말했다는 게 제 상식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친정어머니를 많이 챙기고 각별한 건 알겠는데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상황이 점점 더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일요일, 아들 내외가 저희 집에 잠깐 들른 적이 있어요. 며느리가 새로 산 코트를 입고 있더라고요. 정말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였어요.
아무리 봐도 싸구려 물건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영아, 코트가 참 예쁘다. 어디서 샀니? 아, 이거요? 이번에 제가 친정엄마 사드린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나이 드신 분이 입기엔 색이 너무 밝다고 하시면서 그냥 저 입으라고 주셨어요. 그래. 그럼 안 사돈 연세에 맞는 걸로 다시 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니? 당연히 벌써 사드렸죠. 엄마는 나이에 맞는 색 찾아서 더 좋은 코트로 사드리고 이건 그냥 제가 입고 있어요. 어때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그때 저는 10년째 같은 코트를 입고 있었거든요. 꼭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멀쩡한 옷을 버리는 게 내키지 않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런 제 코트를 보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었지요. 어머니, 이 코트 너무 낡은 거 아니에요? 소매가 다 헐었는데 이제 그만 버리세요. 그래. 하긴 벌써 10년이나 입었으니 새로 하나 장만해야 하는데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서 미루다 보니 이렇게 낡아버렸구나. 그런 말을 한 게 얼마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자기 친정엄마 코트를 사러 2번이나 백화점에 다녀오면서도 제 낡은 코트는 생각나지 않은 모양이었지요. 그러니 속 좁게 굴지 않으려 해도 자꾸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더 속상한 일도 있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알아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 대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영아, 미안한데 약국에서 감기약 좀 사다 줄 수 있을까? 내가 감기 몸살이 심해서 꼼짝할 수가 없구나. 아, 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해서요. 내일 가면 안 될까요? 며느리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갑자기 부탁하는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듯이 둘러대더라고요. 하지만 저라고 아플 줄 미리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들이 퇴근하며 들러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간 게 아니라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더군요. 안사돈이 쓰는 화장품 브랜드가 세일을 해서 그걸 사러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픈 시어머니보다 쇼핑 가는 친정어머니를 챙겼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속 좁은 제 생각 때문에 부부 사이에 문제라도 생길까봐 꾹 참았지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며느리와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반가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접어가고 있었어요. 이 아이한테 나는 그냥 남편의 어머니일 뿐이니 자꾸 기대하면서 실망하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 뒤로도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김장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그날 제가 김장을 했으니 가져가라고 전화하자 며느리가 서슴없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는 지난주에 친정에 가서 엄마랑 같이 김장하고 수육 삶아 먹었어요. 엄청 많이 싸주셔서 저희 둘이 먹기에는 이것도 너무 많아요. 아, 그랬구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많이 했는데 물어보고 하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김장하실 때 저희 몫은 하지 마세요. 사실 친정엄마 김치가 제 입맛에는 더 잘 맞거든요. 그때는 정말 서운함에 눈물까지 찔끔 났습니다. 제가 분명 김장할 테니 같이 수육이라도 해먹게 들르라는 말에는 어머니, 요즘 저희 정신없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하고 이런지하에 거절해놓고 친정에 가서는 같이 김장까지 한 겁니다. 거기다 제 김치를 얕보는 말투에 더 울컥했지요. 그래,
사돈께서 김치를 잘 담그시는구나. 저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아야 실망할 일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가졌던 딸 같은 며느리에 대한 기대는 아예 꿈도 꾸지 말자고 생각했지요. 그저 아들의 아내로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더 서운한 건 아들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는 아들이 답답하더라고요. 자기 마누라 편만 들고 어미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섭섭했지요. 하루는 혼자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장가를 가서 좋아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네요. 제 마누라랑 처가 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대답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는 아들 내외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 모든 감정이 폭발할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저 티내지 않고 혼자서 속으로 사귈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첫 번째 맞는 제 생일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생일을 그다지 크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저 미역국 한 그릇에 만족했고 혼자가 된 후로는 더더욱 조용히 넘기곤 했지요. 하지만 그 애에는 며느리가 있으니 그래도 조금 다를 거라고 주변에서들 말하더군요. 원래 결혼하고 첫 시부모 생일상은 며느리가 챙기는 거야. 우리 며느리도 음식 솜씨가 영광인데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기특하더라. 친구의 말에 저도 은근 기대감이 올라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그런 마음을 억누르며 심드렁하게 말했지요. 나이 먹어 생일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괜히 바쁜 애들 뭐하러 힘들게 해? 그냥 케이크랑 미역국이면 되지. 하지만 그조차 저에게는 과한 욕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생일 일주일 전쯤 아들이 전화를 했더군요. 엄마, 이번 생신 때 지영이랑 같이 맛있는 거 드시러 나가요. 지영이가 좋은 식당 알아본다고 했어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조금 설렜어요. 그래도 시험이 첫 생일이라 며느리가 나름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물론 애초에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일상은 바라지도 않았기에 그 정도로 고맙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며느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생일 이틀 전에도 하루 전에도 쥐 죽은 듯이 조용했지요. 그래서 알아서 그냥 식당을 정했겠거니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아들에게서 축하 전화가 왔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고맙다. 근데 며느리 얘기는 꺼내지 않더라고요. 저도 괜히 제 생일에 대한 일을 물어보기가 민망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오후가 되어서야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겨서 오늘은 얼굴 뵙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서운함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일이면 어쩔 수 없지. 괜찮다. 저는 애써 실망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대신 내일 오빠랑 같이 찾아뵐게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무함에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지요. 결국 저는 며느리 맞고 첫 생일을 외롭게 보내야 했습니다. 미역국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냥 밥에 김치 하나 놓고 간단히 저녁을 먹은 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저녁 아들 내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제 못 와서 정말 죄송했어요.
아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며느리도 고개 숙이며 말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일이 갑자기 생겨서요. 괜찮다, 괜찮아. 어서 앉아라. 저는 아이들을 소파에 앉히고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리더군요. 자기야, 어머니 선물은? 아, 그거. 사실 어제 너무 바빠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 그럼 어떡해? 시어머니 생신에 빈손으로 온 거야? 아니, 너무 급해서 편의점에서 일단 뭘 사오긴 했어. 그거라도 드리면 되지. 저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자, 차 한 잔씩 해라. 그러자 지영이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생신 선물이에요. 일부러 목에 좋은 걸로 골랐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며느리가 선물이라고 내미는 걸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 박하사탕 한 봉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것도 포장조차 되어 있지 않은, 방금 편의점에서 집어온 티가 역력한 선물이었죠. 하도 기가 막혀 말없이 사탕을 들어보니 겉에 1,500원이라고 적힌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평생 생일 선물로 편의점 사탕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더구나 시집오고 첫 시어머니 생신에 며느리가 주는 선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연세 드시면 단 걸 좋아하신다고 들어서요. 입 심심하실 때 하나씩 드세요. 며느리의 천연덕스러운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의 얼굴도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어요. 무척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오직 며느리만이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한 기색 없이 당당했어요.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그 사탕 봉지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박하사탕. 참 오랜만이네. 남편이 좋아했던 박하사탕을 그런 식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까지 박하사탕은 저에게 남편을 떠올리게 하는 아련한 대상이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분노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니, 저희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오늘은 그만 가볼게요. 며느리가 소파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집에 온 지 겨우 30분도 안 되어서 사탕 하나 던져주고 가겠다고 했지요. 내키지 않지만 의무감으로 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겠더군요. 벌써? 얘기라도 더 하고 가지. 아니에요. 어제도 일하다 늦게 들어갔더니 너무 피곤해서요. 그러더니 서둘러 가방을 챙겼어요. 아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급하게 준비한 듯한 용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봉투에 담지도 않은 5만 원짜리 몇 장을 손에 쥐고 저는 그렇게 아들 내외를 배웅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소파로 돌아오니 탁자 위에는 며느리가 준 박하사탕 한 봉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 사탕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속에서 그동안 팽팽하게 버텨오던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제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었겠지요. 그 어떤 걸로도 극복할 수 없는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문제였지요. 며느리는 친정어머니 생신을 위해 한 달 전부터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한테는 편의점 사탕을 사다 준 겁니다. 고작 그 정도가 저를 생각하는 며느리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물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같을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와 예의는 있어야 하는데 며느리는 그마저 외면하며 저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준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민수는 이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하는 걸까?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특히 그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도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속상했어요. 마누라가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걸 보고도 그냥 넘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그 사탕이 얼마나 대단한 선물인지 며느리와 안사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이지요. 그러고는 사탕 봉지를 싱크대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넣어뒀어요. 마치 보물을 보관하는 것처럼 소중하게 다뤘지요. 언젠가 그 귀한 선물을 다시 꺼낼 날이 올 테니까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오고 벌써 해가 바뀌었지요. 저는 여전히 아들 내외와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그런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싱크대 깊숙한 곳에 숨겨둔 그 박하사탕을 떠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밝고 들떠있더군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번이 저희 엄마 환갑이세요. 어머나 그래? 축하할 일이네. 작년에 생신 잔치하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1년이 지났구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호텔에서 잔치를 하기로 했어요. 친척들이랑 엄마 친구분들까지 다 오시거든요. 어머니도 작년처럼 꼭 오셔야 해요. 지영이는 신이 난 것 같았어요. 호텔은 어디로 잡았니?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큰 연회장을 통째로 빌렸어요. 환갑이니까 작년보다 더 좋은 호텔에서 정말 성대하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쓴웃음이 터져나오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생신일 때도 더없이 화려했던 안사돈의 호텔 생일 파티가 떠올랐거든요. 편의점 박하사탕과 호텔 연회장이라니 참 대조적이었지요. 그런데 어머니, 선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생신보다 좀 특별하잖아요. 며느리가 넌지시 물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더라고요. 천천히 생각해 봐야지. 작년에 목걸이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금반지가 어떨까요? 금반지. 역시나 비싼 걸 원하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준비할 선물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 알겠다. 좋은 걸로 준비해야지. 기대해라. 정말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주방으로 가 싱크대를 열었어요. 그리고 지난 제 생일에 받았던 그 박하사탕을 꺼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가격표도 그대로 붙어 있었고요. 저는 그 사탕을 들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포장 코너를 찾아가 가장 고급스러운 상자와 리본을 골랐지요. 어떤 걸 포장하실 거예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정성이 가득 담긴 거니까 신경 써서 해주세요. 그러고선 박하사탕을 내밀었더니 직원이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손님, 정말 이걸 포장하시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박하사탕을 고급 상자에 넣고 금색 리본으로 예쁘게 묶었어요. 포장비만 5만 원이 나왔죠. 사탕값의 몇십 배였어요.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지요. 집에 와서 정성스럽게 편지도 썼어요. 사돈어른의 환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선물은 특별한 의미가 담긴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제 생일날 정성껏 준비해 온 바로 그 선물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사돈께서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환갑 잔치 당일 저는 가진 것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옷을 골라 입고 호텔로 향했어요. 연회장은 더없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생화로 장식된 테이블과 고급스러운 음식들, 상상하지 못할 큰 돈이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안사돈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잡으며 어머나 사부인, 매년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이 환갑이시라니
당연히 와야지요. 축하드려요. 오래 사시고 건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잠시 후 식사가 시작되고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안사돈에게 다가갔어요. 축하 인사를 하며 선물을 건네더라고요. 모두 정말 값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지요. 저도 눈치를 보며 앉아 있다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안사돈에게 쏠려 있을 때를 골라 얼른 다가가 선물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사회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들으니 지금 선물을 전해주시는 분이 오늘의 주인공과 사돈이신 것 같습니다. 사돈끼리 사이좋은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축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 볼까요? 사회자의 말에 모든 시선이 저와 안사돈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뜻밖의 상황에 놀랐지만 어쩌면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 마이크를 잡았지요. 사돈어른, 환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참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며느리 지영이가 제 생일날 정성껏 준비해준 바로 그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고급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안사돈에게 건넸습니다. 어머, 이게 뭔가요? 포장이 정말 고급스럽네요. 사돈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리본을 풀었어요. 연회장의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서는 박하사탕 한 봉지가 나왔어요. 가격표까지 그대로 붙어 있는 1,500원짜리 편의점 사탕이었지요. 순간 연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사돈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졌고 며느리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님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는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탕이 얼마나 특별한 선물인지 아시나요? 제 목소리는 저도 놀랄 만큼 차분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결혼하고 첫 번째로 맞은 시어머니 생일날 정성껏 준비해서 선물해준 바로 그 사탕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 선물로 편의점 사탕을? 어디선가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며느리 말로는 박하사탕이 목에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걸 저 혼자만 받을 수는 없어서 사돈과도 함께 나누고 싶더라고요. 며느리의 그 귀한 마음을 말이에요. 안사돈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니 결국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사부인, 이게 무슨... 사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사돈 화내지 마세요. 이건 모욕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사돈도 직접 경험해 보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제가 받은 정성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죠. 며느리가 저를 존중하는 만큼 저도 사돈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연회장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웅성거렸고 며느리 가족들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저는 자리에서 벗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지요. 지영아, 이제 알겠지? 이게 바로 네가 시어미에게 보여주던 존중과 예의다. 어떤 기분인지 이제 알 것 같니? 그때 아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분노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고? 나는 며느리가 해준 그대로 했을 뿐이야. 이게 너무한 거라면 네 마누라가 나한테 한 것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연회장을 걸어 나왔어요.
뒤에서 아무리 요란한 소리가 들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길을 걸어갔지요. 호텔을 빠져나오자 10년 묵은 체증이 가라앉은 듯 너무나 후련했어요. 몇 달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한 번에 풀린 것 같았거든요. 호텔에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회장에서의 일이 꿈만 같더라고요. 늘 참기만 하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나 싶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이성이 돌아오자 시원함과 동시에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지요. 엄마 안에 계세요?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고 거실로 나가니 아들이 혼자 서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주먹을 꽉 쥐고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평생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지요. 어떻게 장모님이랑 며느리한테 그런 망신을 주실 수 있어요? 지영이가 지금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아세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앉아서 얘기하자. 앉을 게 뭐 있어요. 엄마한테 정말 실망이에요. 그게 어른이 할 짓이에요?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나는 지영이가 나한테 해준 그대로 했을 뿐이야. 그게 뭐가 잘못됐니? 그래도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하시면 어떡해요? 장모님은 거의 기절할 뻔했다고요. 손님들 앞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는데 멀쩡하실 수 있겠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욕?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지영이가 내 생일에 사탕 한 봉지 던져줄 때 내 마음은 어땠을 것 같니? 나는 좋아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을까? 그건 지영이가 바빠서. 아들이 얼버무렸어요. 바빠서?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 얼마나 바쁘면 편의점 사탕을 사왔을까? 그런데 네가 모르는 게 있어. 그날 지영이는 야근이 아니라 자기 엄마랑 극장에 갔더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마 그건 전혀 모르는 사실인 것 같았지요. 생일날 저녁에 이웃 여자가 전화를 했더라. 지영이를 극장에서 봤다고. 자기 친정엄마랑 손을 꼭 잡고 와서 영화를 보더란다. 그런데 다음날 지영이가 바빴다며 사탕 한 봉지를 내밀더라. 그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니? 그럴 리가. 너는 몰랐구나. 지영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저는 일어서서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민수야, 나는 지영이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시어미로서 존중받아야 할 최소한의 선은 있는 거 아니냐? 나도 사람이다.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제 말을 들은 아들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정말 몰랐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아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까지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지영이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구는 줄은.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몰랐다고? 정말로? 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네가 모르는 척한 거라고 생각한다. 알면서도 부부싸움하기 싫어서 회피했겠지. 아니냐? 아들이 뜨끔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정말 부족했어요. 그제야 저도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엄마도 오늘 일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한 면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잖니? 알겠어요. 제가 지영이랑 잘 얘기해 볼게요.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런데 며칠간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영이도 많이 놀라고 장모님도 상처받으셨을 것 같아서. 그래, 알겠다.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봐라. 저는 일어서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우리 이번 기회에 진짜 가족이 뭔지 생각해보자. 겉으로만 화목한 척하는 게 가족이 아니야.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가족이 아니겠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고 나자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제야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올랐어요. 과연 내가 잘한 일일까? 너무 심했던 것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터놓고 말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들이 맴돌았지요. 안사도는 괜찮으실까? 아들과 며느리 사이는 어떻게 될까? 혹시 이혼까지 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는 동안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 사건이 일어난 지도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은 가끔 혼자 와서 안부를 물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굳이 연락하지 않았고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가빠왔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다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소파에 앉았지만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이 뛰는 게 심상치 않았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좀 이상해.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을까?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바로 갈게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파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져.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아들이 제 상태를 보더니 바로 119를 부르더라고요.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의식이 흐릿했어요.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더군요.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입이 바짝 말랐어요. 병실에 누워서 링거를 맞고 있는데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말했지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아들의 따뜻한 손길이 고마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보는 며느리는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낯빛도 안 좋더라고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묻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를 보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거든요. 그래, 괜찮다. 그냥 짧게 대답했지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슬쩍 보니 보온병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에서 조퇴하고 삼계탕을 끓여왔어요. 몸이 안 좋으실 때는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말 의외였어요. 며느리가 직접 음식을 해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거기다 회사까지 조퇴했다니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고맙다.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어요. 어머니, 제가 숟가락으로 떠드릴까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온몸에 힘이 빠져 숟가락 들기도 힘들었거든요. 며느리가 삼계탕을 그릇에 담아서 식혀가며 제 입에 떠넣어 주었어요. 국물이 정말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맛있구나. 네가 직접 끓였니? 네. 인터넷 찾아보면서 했어요. 그때 며느리 손에 난 작은 상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서툰 솜씨로 요리하다 다친 것 같았어요. 평소에 요리를 안 하던 아이가 저를 위해서 애쓴 흔적이었지요. 손 다쳤구나. 제 말에 며느리가 손을 뒤로 숨겼어요. 아,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작은 상처들이 저에게는 커다란 의미로 다가왔어요. 며느리가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하다가 다친 거니까요. 아들은 회사에서 전화를 받고 잠깐 자리를 비웠고 병실에는 저와 며느리만 남게 됐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그때 갑자기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엄마만 소중하고 어머니는 그냥 의무적으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지영아,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생신 선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날 환갑 잔치에서 어머니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자신이 저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얼마나 예의 없게 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몰랐다며 거듭 사과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노력해 볼게요. 며느리의 눈물을 보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도 나름 많은 생각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지영아, 그만 울어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나도 어른으로서 잘한 건 없는 것 같구나.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입장이었다면 더 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아프신 게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죄송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혼났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다. 그냥 늙어서 여기저기 고장 나는 것뿐이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신 것 같아서요. 저 때문에 속상하셔서. 며느리는 여전히 울먹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네 탓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관리만 잘하면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제 말에 며느리가 조금 안심이 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부터 아들 내외는 퇴근하는 길에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며느리가 죽을 끓여와서 먹여주기도 하고 과일을 깎아주기도 했어요. 아들은 발 마사지도 해주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화장실 가는 걸 도와주다가 며느리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그런데도 제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어머니 다치신 데 없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아이가 정말 변했구나 싶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전의 형식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돌봐주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병실에서 저희의 새로운 고부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서로 불편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퇴원하는 날 며느리가 저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정말 잘해볼게요. 고맙다, 지영아. 너도 나한테 서운한 거 있거든. 속상해하지 말고 꼭 말해다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저에게 와서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배웠지요. 아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배워보고 싶다면서 먼저 가르쳐달라고 했거든요. 어머니, 이 고등어 싱싱한 거예요? 눈이 맑고 아가미가 빨간 걸 골라야지. 그것보다 이게 좋겠구나. 며느리는 제 말을 하나하나 수첩에 적어가며 열심히 배웠어요. 시장 아주머니들도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아유, 저렇게 보기 좋은 고부간이 또 있을까? 며느리가 참 요즘 애들 같지 않고 싹싹하고 착하네. 그러면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서 며느리가 더 예뻐 보였지요. 저희 사이가 좋아지자 아들이 누구보다 좋아했어요.
엄마, 지영이가 지난주에 배워온 된장찌개 끓여줬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가 끓여주시던 바로 그 맛이 나더라니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흐뭇했지요. 안사돈과의 관계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환갑 잔치에 앙금이 남아있어 서로 어색한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더군요. 사부인, 그때는 제가 딸을 너무 감싸기만 하고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지 못했어요. 지영이뿐 아니라 저도 철이 참 없었던 것 같네요. 그 말에 저도 안사돈의 손을 잡으며 사과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이만 먹었지 철이 없기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돈의 환갑을 망쳐놨으니 평생 미안함을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제 칠순까지 우리 둘 다 건강하게 잘 지내다. 그때 오셔서 저를 위해 노래도 불러주시고 우리가 사이 좋다는 걸 사람들한테 다 증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 되겠네요. 그런 말을 나누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임신을 한 겁니다. 어머니, 제가 엄마가 될 것 같아요. 며느리가 기쁨에 넘쳐서 전화했을 때 저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정말이냐? 아이고 잘했다 지영아. 장하다 우리 며느리.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민수는 아빠가 된다는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했고 며느리는 수줍게 얼굴을 붉혔어요. 어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겁이 나요. 며느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잘하지. 너는 분명히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물론 처음에는 서투를 수도 있지만 넌 금방 적응할 거야. 네가 며느리로서 이렇게 달라진 걸 봐라. 그런 제 말에 며느리가 금방 얼굴을 환하게 밝히며 웃더군요. 몇 달 후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 아기였지요. 처음 손자를 안았을 때 그 감격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결코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고 예쁜 손가락과 꼭 감은 눈, 통통한 볼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아기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아들이 물었어요. 그건 너희가 지어야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지어주셔야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유명하다는 장명소에까지 찾아가 손자의 이름을 지어왔습니다. 미나가 어떠냐?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가 되라는 뜻이라고 하더구나. 미나,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나가 돌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하던 며느리는 양쪽 어머니에게 줄기차게 전화를 걸어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해서 물어왔어요. 그래서 툭하면 아들네로 불려가 안사돈과 함께 손주 키우는 일을 도와줬지요. 어머니, 기저귀는 이렇게 채우는 거 맞아요? 그래, 잘했다. 근데 너무 꽉 조여서 애가 숨이 막히겠다. 조금만 더 느슨하게 해줘. 엄마, 애 목욕시켜야 하는데 손목도 아프고 겁도 나요. 엄마랑 어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며느리는 열심히 배우려 했지만 여전히 서툰 면이 있었어요. 그럴 때면 안사돈과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손자를 목욕시키고 이유식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세 여자가 함께 육아를 하다 보니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에 걸릴 염려도 없고 저희도 손주를 매일 볼 수 있어 너무나 좋았어요. 하루는 마트에 다녀온 며느리가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바로 박하사탕이었지요. 그걸 보더니 안사돈이 기겁하며 인상을 썼어요. 어머나, 이거 박하사탕 아니냐? 나 이제 저것만 보면 경기할 것 같은데. 저걸 도대체 왜 사온 거니? 그러자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예전 일은 다 잊고 행복해졌으니
이 박하사탕도 그만 용서해 주는 게 어떨까 해서요. 사실 사탕은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첫 입은 매콤하리 많지 톡 쏘지만 계속 먹다 보면 시원하고 점점 달콤해지는 게 어쩌면 꼭 우리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며느리와 저, 그리고 안사돈도 서로의 속마음을 알고 진정한 가족이 되기 전까지 마치 박하사탕같이 톡 쏘는 신고식을 치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거실에 앉아서 잠든 손자를 바라보며 박하사탕을 하나씩 입에 물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자 새삼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어디로 숨고 싶어요. 왜 그렇게 철이 없었는지. 그러자 안사돈이 얼굴을 붉히며 말씀하셨지요. 다 이 엄마 탓이다. 내가 너를 잘 가르쳐서 시집 보냈어야 하는데. 그 말에 제가 손사래를 치며 서둘러 말했어요. 아유, 이제 우리 그런 후회는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까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 말에 안사돈도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민수 정말 좋은 며느리랑 결혼했어요. 그 덕에 나도 요즘 너무 행복하네요. 당신도 기분 좋죠? 사진 속의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기뻐하는 것 같아 그날은 정말 행복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박하사탕 사건이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준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며느리와 제가 지금처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 계기가 없었다면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를 지속하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일로 저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한바탕 호된 폭풍이 지나가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걸 말입니다. 물론 제가 한 행동이 옳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되었던 것만은 분명했어요. 아들은 이제 한 가정을 이끄는 든든한 가장이 되었어요. 며느리와 저 사이를 지혜롭게 중재하고 두 여자를 모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터득했지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저를 부모와 어른으로서 존중하고 저는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아끼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눈물이 찔끔 날 만큼 매콤하고 쓰린 순간이 지나면 거짓말처럼 달콤한 순간이 다가오기도 하니까요. 바로 저희 가족에게 큰 가르침을 준 달콤한 박하사탕처럼 말입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